바로 시작하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이유 생태교통 국제 컨퍼런스 인 전주 지방정부 세션에 오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참가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은 저는 한이유 기후행동 사업팀에서 일하고 있는 손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저희 지방정부 세션은 한국과 유럽에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저탄소 교통체계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도시들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이전 세션에서 오영석 처장님께서도 여러 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근 매우 반가운 소식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드디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발표를 한 것인데요. 드디어 저희 한국도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첫 발을 내디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탄소 중립을 이루는데 교통 분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유럽연합만 하더라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략 4분의 1 정도, 그리고 한국에서는 대략 5분의 1 정도가 교통 분야에서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통을 생각하면 보통은 내연차인가 전기차인가 혹은 버스를 탈 것인가 자가용을 탈 것인가 이런 이동수단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은 좀 더 포괄적이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내가 이동하는 방식, 이동하는 거리 혹은 속도, 시간, 이 모든 것들은 도시 내의 공간, 이 공간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공간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통 분야에서 혁신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온 분들은 대부분 도시의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세션에서는 도시들의 이런 노력을 공유하기 위해서 3개 도시들을 모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전주시와 화성시, 그리고 스웨덴이 말메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저탄소 교통 정책에 대해서 공유할 예정입니다. 저희 세션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세션 진행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 세션은 최근 많은 분들의 관심을 얻고 있는 새로운 도시 계획 컨셉으로 제시되고 있는 15분 도시에 대한 짧은 테드 영상을 들을 예정입니다. 그 후 전주시 시장님과 말매시 부시장님의 발제를 듣고 화성시 시장님의 녹화 영상을 들을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간단한 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참가하신 분들께서는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각 시장님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15분 도시에 대한 8분짜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15분 도시라는 컨셉을 직접 창안하신 파리 소르본 대학교의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사실 15분 도시는 파리의 이달고 시장님께서 재선에 성공하시면서 파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제시하면서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럼 15분 도시가 어떤 것인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영상이 끝났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파리 이달고 시장님을 모시고 싶었는데 너무 바쁘셔서 이번 행사에 초청을 못한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15분 도시라는 것은 도시 계획의 어떤 또 기본적인 컨셉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도시들은 저마다 다른 환경, 다른 규모, 그다음에 다른 어떤 그런 맥락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 일괄적으로 15분 도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여기 모레노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기본적인 방향, 특히 4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생태, 근접성, 그 다음에 참여, 그리고 연대라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 컨셉을 우리 도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은 저희가 또 각각 현장으로 돌아가서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전주시에서도요, 인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까지 많이 실행해 오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모레노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컨셉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닌가 싶고요. 다음으로는 전주시 김승수 시장님을 모시고 전주시의 생태교통 정책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김승수 시장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들리시죠? 저에게 15분 정도 시간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이쪽 불 좀 꺼주시겠어요? 네. 예, 내일 전주에 버스 개혁 추진단이 있는데 버스 개혁 추진단 단장님께서 대중교통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오늘 저는 도시 전반 또 생태교통 반반 이 정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인간적인 도시의 조건이 뭘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하게 됩니다. 근데 전주시의 슬로건이 이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한 도시. 여기서 품격은 우리가 양의 시대에서 지뢰 시대, 지뢰 시대에서 그 다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요한 도시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바로 지속협의입니다. 이 자리에 오창환 교수님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계시죠. 사실은 강소영 사무국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전주라는 도시가 운영되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전주시 지속협이 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많은 걸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 지속협의에 그만큼 정책적 영향을 가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전주시가 지향하는 바가 전주 지속협과 굉장히 많이 일치하다는 걸 보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따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시장이 돼서 지금 6년 반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시장들이 오면 이제 중간지원 조직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센터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은 중요한 일이죠. 사실은 중간지원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권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권력이 뭡니까? 세상을 바꾸는 힘, 이게 권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지원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 도시의 권력이 행정에서 이제 시민으로 민간 중심으로 이양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권력의 변화가 미미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변화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어느 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단체장들이 와서 중간지원 조직을 보통 많으면 2-3개 정도, 또 많으면 4개, 5개 정도 만드는데 지난 6년 반 동안 전주시에 굉장히 많은 중간지원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리고 주거복지지원센터, 금융복지 상담소, 그다음에 복지재단, 이제 에너지센터,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에너지센터, 그 다음에 재활용 업사이클링 센터, 굉장히 많은 센터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무려 한 10개 정도가 넘습니다. 이 10개 센터가 잘 운영되는 곳도 있고 아직은 부족한 데도 있고 원래 기대했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 많은 센터를 통해서 이제 연대하고 또 능력을 모은다면 전주를 바꾸고 하는 가장 중요한 세력으로 저는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시청이라는 본질이 시청이라는 건물에 있지 않고 현장에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바꾸는 그 중심 세력이 시청이 아니고 바로 시민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저희는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죠. 이분들이 도시를 끌어가는 주체세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생태와 관련된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가 생태도시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공간 전략 3가지, 생태 감수성을 만들어내는 일들, 생물 다양성의 복원, 동물 복지, 또 건강한 지역 먹거리, 지역 에너지, 재활용, 생태교통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는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오창환 교수님께서 생태도시 전반을 아우르는 우리 시의 위원장님이십니다. 생태도시 계획이 물론 법정 계획은 아닙니다.
법정 구속력을 가지는 건 아니지만 시정의 가장 중심에 생태도시 종합계획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힘듭니다. 굉장히 다 모든 정책들이 생태도시 종합계획 중심으로 이제 중심으로 끌어와 있지 않고 대부분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힘든 길이긴 하지만 이 생태도시 종합계획이 전주가 가야 될 가장 상위의 계획이고 이 안에 모든 것들이 제한되는 그런 도시 운영 방향으로 분명히 가게 될 거라 믿고 이 역시 생태도시 종합계획은 어느 대학에서 어느 연구소에서 용역으로 맡긴 게 아니고 시민들이 직접 작성을 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그런 어떤 계획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태도시 5개 목표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 성장을 관리하는 것, 길을 함께 공유하는 것, 숲을 넓히는 것, 탄소를 줄이는 것. 이 5가지가 전주가 생태도시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5가지 계획입니다. 첫 번째, 생태도시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민이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민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많은 반성들이 있었고 아이들은 역시 표가 없기 때문에 뭉칠 수 없기 때문에 모여서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시민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놀이터의 전형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놀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It also uses the largest amount of plastics in the world. So playing in this playground, the children, they have to unleash their imaginations. But here you see that with this playground, they cannot but have very limited imagination. However, this is the playground of Jeonju City. We have a department dedicated to establish and develop new playgrounds for children. So they came up with all kinds of different ideas to promote more imaginative playgrounds. So we want to create playgrounds with healthy risk, not a fatal risk, but with healthy risk that promote the cooperation and solidarity among children. And children, they play together in nature, and also they play with worms, they play with mud. And by doing so, we can enhance their physical strengths, at the same time mental strengths. So these are like the playgrounds of adventure that we have established, and many of them are very eco-friendly. And here you can see how the city of Jeonju take care of the animal welfare. You know, the pets, sometimes they are closer than your family members. So the animal welfare is very important issue. And I believe that animals or pets are like another citizen that we have to look after. When I say like this, some people ask me whether I'm a vegetarian. But in order to survive, in order to ensure human survivors, you see that all the change of living organisms in nature, the ecosystem should be healthy. And in this sense, I think that we have to look after animals. Are there anyone from Hwacheon? I personally disagree with the Hwacheon's the Fishing Festival, because it's against the animal welfare. So Jeonju, we are the only local government that has the department dedicated for the animal welfare. So we have the Office of Animal Welfare in our local government, and I think that we are the only local governments in Korea that has such office.
And this is the Ecology Zoo. When I was inaugurated as mayor in Jeonju City, most of the zoos were in this form. However, as you know, the animals, they need forest, they need water, but somehow they are confined to this very little cage. They are deprived of the forest, they are deprived of the streams, but today they live in a completely different environment because a lot of zoos are turned to be eco-friendly zoo. So in the past, zoos were only for tourists, but nowadays they take care of animal welfare and they are actually undergoing massive transformation. And also starting from 1998, together with the civic organizations, we have restored these water streams to rims successfully. And they have been the stream of life for Jeonju City. We have succeeded in restoring this stream 2 years ago, and that has been the symbol of the biodiversity. Now, let me touch upon the most difficult challenge. Jeonju, in fact, we have a very stagnant population increase, and in fact, we are the first city that makes the declaration that we are going to stop growth unless we have population increase. So a few years ago, the LH made a plan to develop a certain area of Jeonju, but we are now making and doing our best to cancel that plan because a lot of development plans can actually lead to various problems, and therefore for us, we are very against the urban sprawl. And I believe that most cities encounter similar challenges. That with the sunset system of urban space, and also the Jeonju City, the 12 parks are now open, and rather than developing these areas, we want to turn them into more eco-friendly spaces so that our children can enjoy. So, as we are against the urban sprawl, and we have 35 counties in Jeonju City, and for 12 counties, we initiated the residential redevelopment project. In Jeonju City government, we established the Housing Welfare Department. In the past, the approvals were given almost naturally as long as you apply for that. But now, because we have a big paradigm shift, and therefore when we give approval, we take more precautions and more cautious stance. And in 12 counties, we are now conducting the various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also in order to preserve the park areas, in order to preserve them from the challenges of the so-called sunset policy, we are even in litigation. And this is the garden created near the prostitute shops, and so we reclaimed a lot of spaces for citizens. And after reclaiming these spaces, we established gardens and also parks for citizens to enjoy. So we established this park in a so-called red light district, but with the creation of this park, people started to gather and visit this park, and that actually brought huge changes to this area. And a lot of prostitutes, they changed their jobs. So the change itself was truly amazing. We continue to create this kind of small parks, and also around the large roads, we create forest gardens. And also the landfill areas are turned into parks and greeneries.
So the Jeonju city is now promoting itself as a garden city, or the city of garden, by establishing a lot of green spaces. And as you know, the food emits a lot of carbon dioxide. So from farm to table, we make sure that the local foods are served and delivered in a fresh way. So we have developed a plan for that. And also our food plan focuses on consumers, not on producers. We have engaged in a new experiment to provide the fresh produces to the urban citizens. And currently we are experiencing some trials and error, but as time goes by, I believe that the system will be well established. And also the decentralized energy system, or distributed energy system. About 3 years ago, together with the citizens, we have studied the energy project 3040. And in fact, it was really a daunting challenge, but we created the Energy Center, and centering aroun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Energy Center, we have implemented various energy plans. And also the sunlight power plant, so-called, with the citizens' participation, were established to promote the PV power generation. 이제 업사이클링. And this is about upcycling. So the wastes are turned into something necessary. And we have established the upcycling center, or rather, we will establish upcycling center only next year. And now to the eco-mobility. I became the Jeonju mayor in year 2014. But there were a lot of protests by bus drivers for months and months. And because of that, it caused a lot of convenience to citizens. And also at the time, the Sanyong Motors were also in the protest. And so for us, the eco-mobility was just too distant future for us. That was a situation when I was first mayor. And also the mobility rights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y. It was very low in Jeonju. You see that the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was very low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y could not go to their hometown in because it's very difficult for them to use a bus or subway. So they complain about that, and in order to guarantee their right for transportation, we took some action. Because there was strong voice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that they may need more transportation. So, in order to address their needs, we have created taxis, special taxi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it actually goes everywhere in Korea. And also the bus test. It was restricted citizens' movement a lot, and it caused a lot of inconvenience. But thanks to support from various people, that protest turned in 19 days after I became mayor. And we established a committee among city officers and also bus drivers, owners of bus companies, students, and also bus consumers, users. And we had a large-scale discussion to address issues. And after we realized bus business, and also the income of bus driver was very low in the past, but they all will increase to. 시작을 했고 버스
And also we have started experiment on a new type of public bus. So we have operated limited buses. This is a new experiment project, and if this goes successful, then I think that this will again be a big change for our mobility. And we have made a 3-year preparation for tram introduction. And so 3 years after, I think that the tram will be up and running throughout Jeonju. And also we have the department dedicated for developing policies for bicycle. So through this development, we have created the bicycle-only lane, public bicycle parking station, and rental stations. And we actually allocated a huge amount of money to promote bicycles. So I believe that bicycle will continue to be the center of our transport modality. I think my time is up, right? This is the Jeonju station, railway station. So since this is a railway service, punctuality is very important. And so you see that a lot of cars are there, and there is a serious traffic jam. But we changed this road to be more eco-friendly. In the past, it was surrounded by the slums, but we changed this area. So for about this 1 kilometer area, we created the agora and also the gardens. And this area has provided the gardens and entertainment areas for citizens. And also there are some flea markets being held, and a lot of festivals and activities for residents are being held. Yes, there were some criticisms by drivers with this renovation plan, but I believe that this space is very symbolic, and it really delivers the signal for our eco-mobility. And here you see another road dominated by cars with huge traffic jam. We embarked on experiment 3 years ago, and this place has been reclaimed for citizens. So this place is now being turned into sometimes playground, sometimes the venue for a festival. And I believe that that was a very, very transforming experience for many Jeonju citizens. And this space, again, will be a pedestrian-friendly road. And with that, I would like to conclude my presentation. I'm very sorry that I spoke too fast, but we have made tremendous efforts in order to be more eco-friendly. And for that, I'm very thankful the Local Sustainability Alliance of Korea for their great partnership. Thank you very much. So you shared with us the various policies and efforts that the Jeonju city government has made in order to become eco-friendly city. It was very, very impressive presentation. And in fact, the city of Jeonju, it's based on the bottom-up approach with the citizen participation. And so they came up with the master plan with the citizen participation. And under the master plan, they are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in order to improve accessibility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also to make their city more walkable. And especially, I look forward to a day when I can take the red tram that you talked about. 말매시의 부시장님을 모시고 말매시의 교통 정. Next, we'd like to invite Deputy Mayor Andreas from the city of Malmö. Malmö is widely known in Korea because Malmö was very popular and also it flourished and prospered due to the shipping industry. But with the downgrading as well as collapsing shipping industry, they have adopted new urban regeneration policy and reborn as an eco city. So Malmö city is widely known as a city of environmental friendly, and also more than 30% of the transportation mode is actually bicycle, is known as the capital of bicycle.
And the city of Malmö would like to hear the Eco-Mobility Deputy Mayor Andrea Schuttström will be talking about the eco-mobility case. So would you like to start first? Good morning, everyone, or good evening. Here in Sweden, the sun is rising and it's early morning here. Nice to be with you today. Of course, I love your beautiful country. I only been to Busan, where my son is born, and so unfortunately, I haven't been to Jeju, but I would like to go there someday. I would like to make a short introduction to what we have done in Malmö, and hopefully you got some questions afterwards. I would like to ask the host to make it possible for me to share my screen so I can show my slides. I don't know if the technicians can help me. It says yeah, they are helping me. Great. Now, here we go. So, a short introduction to Malmö. This is the city where I grew up. It used to look like this in the city when we had the shipyard called Kockums. This picture isn't that old. It's taken in 1985. But the shipyard went went almost bankrupt in 1986 when the government subsidies for building huge oil tankers and so on went out. And the last ships that left the shipyard went to Norway, and actually they rusted away because the demand on the world wasn't that big. So, and nowadays, as you know, ships are built more cheaper in other countries, for example, Korea and China and so on. So we had to, in the mid-90s, start to transform this area. And in 2001, the transformation was complete. This is exactly the same area, but today. If you visit Malmö today, this is what you are going to see when you arrive to the old area for the shipyard. The old symbols for the shipyard, like this crane, which says Kockums. This crane today stands in Ulsan. It says Hyundai instead of Kockums. But the old symbols for the city had to be converted into something else. And today, the new symbol for the city is this Öresund Bridge, who connects Denmark and Sweden, which connects Malmö in Sweden and Copenhagen in Denmark. The future is very depending on space. For every city, every country, everything is about space. Space is the most valuable thing every city has. Space, it makes everything grow. Houses and so on, new companies, space. And the health of the citizens is also about space. But how do we use space in the future? As you can see here, every Toyota car that arrives to Sweden goes through Malmö Harbor. Is this the best use of space? What could we do with this space instead of a huge parking lot for new cars? Every car has
are used about 2 to 3% of its life expectancy. You buy a car, you will use it for 2 to 3% of its life expectancy. The rest of the time, 97 to 98% of its lifetime, the car will be stored. It will stand still, parked somewhere on the street or in a garage. That's all. And it will wait until you need it again, but you will only need about 2 to 3% of its time. So we have to do something else than what we are doing today and use this space in a better way. Our city is growing quite rapidly, as most of the cities around the world, as it does in Korea as well. Our city grows about 4.5 people every year move into Malmö. So we have to grow quite rapidly. We have to build new houses. We need to have new parks, new preschools, schools, and healthcare services, and so on. But at the same time as we grow, we don't have the space for cars. We can't have 4,500 additional cars as well. We welcome children, families, people who want to move to Malmö, but we can't welcome everyone to have a car. We don't have the space because the space is better used to houses and schools and so on. So we need to think ahead and think differently compared to what we have done in the history. This is the hierarchy which we use when we plan for the new infrastructure in the cit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pedestrians have their space. Then we need to create the space for cyclists, then the public transports, then the goods, and at the last place we have the cars. But everyone else needs to get their space first before we get to goods and cars. And that's very important because it's about equality. Most of us can be or are a pedestrian. We can be cyclists. We can use public transporting. But cars are taking a lot of space on someone else's behalf. So we are planning our infrastructure accordingly to this infrastructure. And as 인프라를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전주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발표 중에 도시라고 하는 것은요. 특히 한국의 도시들도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 면적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사람당 2.1로 되어 있습니다. 22.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보행자는 0.8의 면적만을 차지하고 있고요. 보행자에 대한 캐파시티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도 1.2밖에 차지하지 않죠. 하지만 자동차는요, 도시에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트래픽 모빌리티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2013년도였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제 교통과 관련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그때 정한 겁니다. 2013년도에 보시면 당시에 교통분담률에서 40%가 자동차, 그리고 대중교통은 21%만 차지했고요. 자전거의 교통부담률은 22%였습니다. 그러나 2030년을 목표로 우리가 겨냥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의 비중을 30%로 줄이고, 그리고
또한 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비중을 30%로 줄이자라는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시 내로 들어오고 있지만 그러나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이나 보행 혹은 자전거를 타도록 독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즉, 공유의 교통수단은 기존과 비슷한 수준 혹은 더 확대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동차는 비중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도시 전역을 여러 다른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 중심에 사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훨씬 더 가까운 거리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차를 안 타도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보행을 통해서 모든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15번에 있는 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사는 분이다라고 하면 뭐 대중교통도 그렇게 잘 발전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도심에 뭘 하러 나가려고 해도 자전거를 타고 오래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 중앙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자동차를 많이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시 구획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도시 계획을 세우고 인프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외곽에 도시 중앙에 사는 사람들은 자동차가 아니라 다른 교통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다른 모든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정책들을 세우는데요. 특히 주변 도시에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2030년이 되게 되면 8만 명의 출퇴근 이용객들이 이런 열차나 이런 걸 타고 출퇴근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도시에서 이렇게 출퇴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의 인프라에 대한 계획은 말매의 자동차 뿐만이 아니라 옆 지역에서 오는 인근 도시에서 오는 출근객들의 자동차까지도 같이 관리를 해야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 도시들과도 또 협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도시 거리에 대한 조성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하이 레벨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프라를 계획할 때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결국에는 사실 평등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자, 오늘날의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은 모두가 다 교통에 있어서 자기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민주적 평등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대중교통이 일단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한 보행자도 공간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전거 이용객도 마찬가지로 공간을 부여받을 수 있어야 되죠. 거리 내에서. 그리고 자동차도 물론 공간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주택단지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할 때는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변혁을 할 때에는 조금 더 이제 비중을 다르게 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규 인프라를 세우거나 기존 인프라를 레노베이션 할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왼편에 보이시는 이 표지판을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보행자에 대한 신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길을 건널 때의 신호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보행자나 아니면 자전거 이용자가 먼저 건너고 그 다음에 차가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자동차 운전자는 기다려야 됩니다. 네,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작은 예이긴 하지만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운전자한테 확실하게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이 도로가 자동차 운전자의 도로만이 아니고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2020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대략 한 자전거 도로가 500km 정도에 달합니다. 도시 전체에서요. 그리고 자전거 교통 분담률은 30% 정도 되고 있고요. 또 가구당 평균적으로 자전거 보유 대수가 2.3대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자들을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자전거를 위한 별도의 신호등도 있었고요. 또 자전거 별도의 선도, 도로도 만들었고 또 우선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자전거 도로도 확장했고 또 서비스 센터도 개장했고 임대 자전거 제도도 도입했고 도심 주차료도 인상을 시켰습니다. 대신 자동차 전용 도로를 축소시키는 방안도 추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가 써야 될 공간들을 자전거 그리고 또 보행자들 그리고 대중교통에게 할당을 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미시에 있어서 고령자나 혹은 또 중장년차들에게는요. 대중교통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에 장애가 있다라고 한다면 신체 장애자다라고 한다면 대중교통국에 연락을 하면은 택시를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굳이 자가용을 소유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노약자나 혹은 고령 인구들이 운전하지 않도록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모든 직원들, 도시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요. 아주 큰 전기 자전거 할인율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도심지에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30% 정도 새로 전기 자전거를 구입할 때 저희가 할인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자가용이 아니라 도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훨씬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새로운 집을 혹은 새로운 거주 지역을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출퇴근을 하는지 그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녹색 버스 보이시죠? 슬라이드예요. 이게 바로 말메시 초특급 대중교통 버스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갑니다. 이 버스가요. 또 스웨덴에서는요. 빅시티 패키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주, 지역, 그리고 또 광역시 각각 기초 지자체 간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혹은 광역시나 기초 지자체에서 좀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겠다. 스웨덴 전체에 좀 더 많이 건설하겠다라고 할 때 이제 광역이나 혹은 기초 지자체에서는요 대중교통 관련돼서 혹은 자전거 전용 도로를 따로 만드는 것입니다. 2018년에서 2030년까지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은 새로운 개발 구역을 만약에 만든다라고 할 때 반드시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어떻게 협약을 했느냐? 이 협약은 중앙정부 그리고 또 광역에서 한 40억 유로 크로나입니다. 죄송합니다. 유로화는 4억이고요. 스웨덴 돈으로 40억 정도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각 주에서 50% 정도가 직접 대중교통에 투자를 하고요. 25%는 바로 인프라, 자전거 사용자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 25% 중앙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만 7천 개의 새로운 주택을 건축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 만들 것이지만요.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여기에서 뭐 2만 7천 개다라고 할 때 이렇게 대중교통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빅시티 패키지라고 말을 할 때 이 패키지 안에는요.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요. 철도선 보이시나요? 철도선이요.
쉐블링이라고 북쪽에 있는 도시부터 시작해서 말머라고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까지, 그리고 또 말머 안에서 하나의 펜들 시계추 모양으로서 새롭게 기차역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말머시 내에서 기차역이 여러 개가 생기기 때문에 말머 내에서도 얼마든지 기차를 통해서 여기저기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패키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머 펜듈럼 시계추죠. 그래서 기차역이 이미 개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4개의 새로운 고속버스 선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리고 또 대중교통을 모두 다 전력화합니다. 말머시 내에서요. 그리고 또 27km의 자전거 전용 도로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새로 공간을 만들어서 27,700개의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공간도 필요한 걸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말머시 내에서의 확장 계획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스케치 모양이죠? 새롭게 저희가 기차역을 만들 때마다 그 주변에는 아주 매력적으로 만들게 한 것이죠. 대중교통이 완벽하게 만들고, 새로운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고, 그리고 또 지상에도요, 주택 전용으로 아주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듦으로써 결국은 거주민들이 살고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웨덴은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냐면 각 시별로, 광역시별로 반드시 주차장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주차장이 뭐냐면 누구든지 새로운 사무실을 만든다든지 혹은 새로운 주택, 집을 만들 때요, 이 주차장이라고 하는 건 저희 법에 따라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요, 반드시 이 주차 공간, 모든 집 혹은 건물이 필요한 이 주차 공간, 여기는 누가 제공을 하느냐? 바로 이 건물 안에 주차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구도 건물을 스웨덴에서 건축할 때 시에서 직접 주차 공간을 길거리에 제공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모든 주차장은 반드시 건물 내에, 즉 건물 지하나 이렇게 있어야 되지, 길거리는 주차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주차 법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린 에어리아, 녹지대, 그리고 새로운 대중교통선 만드는데요. 그래서 0 혹은 0.5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주 주차가 비쌉니다. 누구든지 새롭게 건물을 만들고자 할 때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게 너무나 비쌉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을 만드는, 건축하는 그 비용 자체가요, 임대 혹은 사무실 주변에 혹은 아파트에서 혹은 이 아파트 가격, 사무실 가격으로 봤었을 때 너무나 비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주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주차비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0으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빌딩을 만드는 비용이 더 싸지겠죠. 왜냐하면 주차 공간을 굳이 확보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임대료는 훨씬 더 낮아지게 됩니다. 거주민들에게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주차 공간이 전혀 없는 건물을 만들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고요. 대신 만약에 건물을 만드는데 모종의 이동수단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거주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무료 자전거, 또 무료로 대중교통이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게 혹은 카풀을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주차 공간 대신 이런 대안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미래에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이런 그린 에어리아, 녹지대를 좀 더 확대해서, 그래서 좀 더 도시에서 녹지대가 더 많이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도시가 따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나 대중교통과 근접한 지역에는 주차 공간이 0에서 0.5대로 축소되고요. 여기 보면은 시립 주차장을 공유 이동 수단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겠지만요, 회사가 소유하던 건데 빈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대신 시민들의 이동을 위해 필요한 교통 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디어는 뭐냐? 굳이
비어있는 주차 공간을 주는 게 아닙니다. 대신 이 주차장이 말마에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요, 이동을 위해서 필요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마 시민입니다. 그러면 뭐 하나의 계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수단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교통수단이면 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 뭐 전기 스쿠터가 될 수 있고, 전기차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원하는 모든 이동수단을 사용하는 거죠. 본인의 차량을, 교통수단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또 도시에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차장이 있습니다. 도시 주변에 다 주차장이 있어서요, 서로 이동을 위해서 필요한 교통수단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시가 운영하는 시립 주차장이 있어서 공유 이동수단을 위한 공간이 되어서 누구든지 이 안에다가 차를 주차시키고 또 서로 차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소유하느냐? 여러분들 이동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방법이든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 이동 수단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름이다, 날씨가 덥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좀 추워진다, 그러면 전기 스쿠터를 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주말이다, 그러면 차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뭔가 여러분들이 가구를 사야 된다든지, 혹은 또 다른 도시로 여러분들이 좀 멀리 장거리를 가야 된다, 그럴 때는 차를 타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그 이동 수단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수단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것이지, 굳이 비싼 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이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요, 이 길거리가 엑스팔스카탄이라는 거리인데요, 저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심 주변을 완전히 재생하였습니다. 주 정부가 직접 인프라에 투자를 해서 저희가 변경을 하였습니다. 길거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속버스가 새로 다니고 또 새로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고요. 동시에 아주 거대한 주차장이 따로 생겼습니다. 대부분 이 주차장은 비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주변 지역이요, 언제 계획이 되었느냐, 저희 주차법 자체가 한 집당 2.5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주차 공간이 2대였었을 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2대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보다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주차장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차를 그냥 주차장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 공간을 사용해서 새로운 집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길거리. 전형적인 도시 계획에서 스웨덴에서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모습입니다. 저희는 그때 60년대, 70년대에서는요, 자동차가 우리의 미래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너무나 많은 공간을 우리가 차지하게 된다면, 여기 한번 보세요. 집이 두 채가 있죠? 집과 집 사이에 있어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가운데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차를 운전하죠. 그런데 보행자 도로가 없습니다. 혹은 자전거 전용 차로가 없고요. 오로지 차도만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 또 다른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도 오로지 주차장으로만 씁니다. 이 길이요. 그리고 보행자를 위한 도로가 있는데, 그리고 집 앞에는 작은 정원이 있고요. 그리고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질문을 항상 물어봅니다.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여기 사는 사람, 우측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왼쪽에 사는 사람 서로 알까요? 얼굴을? 서로 익숙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할 것 같아요. 완전히 분리된 도시를 만드는 것이죠. 너무나 단절된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안 좋은 잘못된 도시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가 바뀔 겁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저희는요, 주차 공간을 사용을 해서 새로운 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습니다.
주차 공간을 바꿉니다. 보행자 전용 도로 그리고 자전거 전용 도로로 바꿉니다. 여전히 차는 다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운데 보세요. 버스, 트램 이런 식으로서 주로 대중교통을 위한 차도가 있고 차도 자전거, 자가용도 다니곤 하지만 저 중요한 것은요. 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길을 건너는 방식을 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래에는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게 합니다.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서로 이웃끼리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길을 좁혔습니다. 그래서 길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즉 하나의 교량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서로 사람들이 만나고 얼굴을 익힐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스타스부가 시인데요. 여기가 아스팔트의 천국입니다. 콘크리트, 시멘트의 천국이죠.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콘크리트와 시멘트로 가득 차 있는 1970년대 작품입니다. 바로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거대한 도로. 그리고 뭐 지하도로도 있고 그리고 또 지상도 있고 어떻습니까? 너무나 도시가 완전히 한쪽으로 혹은 다른 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는요, 저희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아까 그 콘크리트 덩어리에서 도심 재생을 통해서 이렇게 바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통합, 융합입니다. 통합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쪽 지역과 또 반대쪽 지역 사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같이 통합되는 것입니다. 대중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서로 만나서 그들만의 공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마지막 예는요. 아마도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서구 항구, 웨스턴 하버라는 건데요. 제 발표 첫 번째 장에 제가 보여드렸죠. 이 조선소가 있던 항구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웨스턴 하버가 이제는요.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래서 가운데 지금 튀어나온 이 부분이요. 이제는 터닝 토르소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항구, 뉴 하버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보시겠지만 여기 기차역이 북쪽에 있습니다. 바로 이 운하 바로 옆에 기차역이 있고요. 도시 중심지가 확장이 된 겁니다. 사이즈가 2배 정도. 그래서 중심역 자체가 원래는 도시 중심지 외부에 있다, 외곽에 있다가 이제는 가운데로 바뀌었습니다. 도시 중심지 정 가운데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미래입니다. 이 새로운 지역은 뉴하버라고 일컬어진 이 새로운 지역은요. 작은 섬이 있고요. 또 굉장히 많은 운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수면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교량들이 많이 건설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한 자리에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할 건데요. 그렇다면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자전거 혹은 보행자만 건너갈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좀 먼 거리를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합니다. 만약에 도심 중심지에서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걷거나 걸어가거나 혹은 자전거를 타야만 합니다. 그러면 차는 어떻게 되느냐? 이 지역에서 움직일 수 있는 차는 트럭 혹은 뭐 물품을 운송하는 차량 트럭 같은 것뿐입니다. 이 주변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걷거나 혹은 자전거를 탑니다. 이 지역 전체 바로 저희가 정말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생태학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또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 수변 주변에 뭔가를 만들 때는요 굉장히 비쌉니다. 월 임대료도 비싸고 또 건설 비용도 비쌉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동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가능하면 이 공간을 이 너무나 값비싼 수변 지역을
불필요한 공간으로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주차장이나 이런 건 불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수변 주변 지역을 새로운 회사, 새로운 개발자, 새로운 사무소, 또 당연히 새로운 집들, 학교, 공원들로 가득 채우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미래 계획입니다. 말메시를 위한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이동수단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이고요. 이제 슬라이드를 마치기 전에요. 발표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이 정도 계절의 모습인데요. 자전거 있고 자동차도 있죠. 서로 교통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행자는 한쪽에 있고 차도 있고 자전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요, 똑같은 도로인데 이런 모습입니다. 당연히 제 질문은, 여러분께 하고 싶은 질문은 어떤 거를 더 선호하십니까? 어떤 공간을 더 원하시나요? 함께 공유하는 공간인가요? 저희가 공유하는 공간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을 원하시나요? 아마 말미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쪽 도시, 이게 훨씬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차나 이렇게 가득 찬 것보다는요, 11월 이런 거리보다는 서로 공유하는 이 여름 거리를 더 선호할 겁니다. 아까 그 슬라이드가 아니라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를 더 원할 겁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좀 더 기분 좋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공간을 서로 공유해야 됩니다. 좀 더 민주주의적인, 좀 더 평등하게 공간을 공유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부시장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에서 공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초반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메시는 도보, 자전거, 그다음에 대중교통, 그다음에 화물운송, 그다음에 자가용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오고 있고요. 특히 또 거리 조성 계획을 할 때 단순하게 차량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보행자, 그다음에 다른 다목적 자연 공간, 녹지 공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을 조성하면서도 길을 조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그때 말메시의 정책이나 시장님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때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화정 시장님이 녹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정 시장님께서 원래 오늘 행사에 직접 참석하기로 하셨으나 급한 일정이 생겨서 녹화 영상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무상교통으로 실현하는 화성의 녹색 성장에 대해서 화성시 서철모 시장님이 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장 서철모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한EU 생태 교통 포럼을 온라인상으로나마 할 수 있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포럼을 통해서 우리의 교통이 보다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화성시는 인구 85만의 대한민국의 축소판 같은 도시입니다. 동쪽에는 동탄 신도시와 같은 첨단 도시가 있고 서쪽에는 넓은 해안선과 농어촌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 865개의 기업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곳 화성시에서 무상교통을 실행합니다. 무상교통이 무엇일까요? 화성시는 서울시의 1.4배나 되는 큰 면적에 인구는 서울시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버스 노선수는 거의 비슷한데 버스 대수는 10분의 1 수준입니다. 당연히 교통문제 해결 요구가 클 수밖에 없겠지요. 화성시 무상교통은 공짜 버스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화성시민이라면 돈을 내지 않고
버스로 이동할 수 있게 하려는 공짜 버스 정책 맞습니다. 아동 청소년부터 노인으로 확대하고 모든 시민이 무상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포괄적인 생태교통 정책인 것입니다. 시민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기본권이 지켜져야 하고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 세대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지구를 더 이상 파괴하지 않고 온전히 돌려주어야 합니다. 화성시 무상교통은 이런 고민 속에서 출발했고 교통을 넘어 사람, 사회, 환경으로 이어지는 지구적 과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화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상교통이 무모한 도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성시는 젊은 도시,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 재정 자립도 1위입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엔 더욱 어렵습니다. 화성시 무상교통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은 사회서비스 시설이 부족합니다. 시설을 짓는다고 해도 이용도가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시설을 짓는 것보다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필요한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법인 거죠. 화성시 무상교통은 공짜 버스를 넘어 시스템과 인식, 방법 모두를 바꾸는 정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시민과 협의하고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을 것입니다. 이런 무상교통 정책이 화성시만 가능할까요? 저는 다른 도시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가 무상교통을 선언한 이후 많은 언론과 도시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부안군 등에서는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무상교통 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무상교통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 사회, 환경이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생태교통으로 변하는 것이죠. 기후위기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적 위험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화성시 무상교통 정책은 위기의 시대를 돌파하고자 하는 나비의 날갯짓이 될 것입니다. 화성시 무상교통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 8개 목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 지구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SDG와 연계하여 추진,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시민 누구나 원하는 장소, 원하는 기회, 원하는 미래로 갈 수 있는 화성시 무상교통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상교통으로 화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화성,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면적은 넓고 인구는 굉장히 적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그런 교통 정책을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짧은 발표였는데요. 사실 화성시의 무상교통 정책은 내일에 개최되는 오전 세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오전 세션을 꼭 시청해 주시면 화성시의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넘어갈 텐데요. 김승수 전주시장님을 연단으로 모셔서 전주시장님과 말매 부시장님 간의 간단한 토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참가자들로부터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매 시장님은 온라인으로 지금 접속해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전주 시장님은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전주 시장님께서 말매 부시장님한테 궁금한 점도 있으실 것 같고 또 말매시의 정책에 대해서 좀 코멘트하실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주 시장님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고 그다음에 말매 시장님한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오늘 제가 몇 해 전에 말매에 다녀왔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많은 영감과 또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더 많은 영감과 또 더 많은 감동을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귀한 프레젠테이션 해주셔서 거듭 감사 말씀 드립니다. 언젠가 전주에 꼭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이 좀 부족한 것들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 생태교통하고 직결된 건 아니지만 그 말매시가 이제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지면서 도시의 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각지 다른 곳에 이사를 오게 될 텐데 그러면서 그 도시의 공동체 회복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하나가 대부분 신도시들이 겪고 있는 문제여서 그 하나가 되게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보행권 확보, 그리고 또 걷는 도시, 그리고 또 자전거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주정부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또 정부도 예산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도시들이 보행권 확보라든지 자전거 도로를 만들 때 만들게 하면 언제나 다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뭐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건지 그 두 가지가 우선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언어가 다양하고 또 종교도 다양하고 또 문화도 다양합니다. 그럴 때는요, 절대로 도시가 180개 이상의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이 공동의 장 안에서 어떠한 가치를 우선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 다른 도시들, 일부 정치인들, 부산, 서울에 있는 정치인분들도 미국의 이러한 모델들을 보면서 빅 프로세스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 프로그램 할 때 좀 대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트로이트나 뉴욕의 어떤 그러한 사례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개발자와 그리고 도시 간에 있어서 이렇게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웨덴이나 말메 같은 경우는요, 저희만의 버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즉, 미국 모델을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저희는 시민들, 거주인들, 그리고 개발자, 그리고 지방의 현지의 기업가들을 한데로 모아서 로컬한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약 50%의 회원 운영비를 주고요. 나머지 50%는 현지 개발자나 기업가들 혹은 레스토랑 사업자들 이런 분들이 나머지 반을 충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 광장을 만들어 달라, 새로운 보행자 도로를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직접 참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각 커뮤니티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가 가장 필요한지, 뭐가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항상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자기 지역에 많은 투자가 되기를 원하죠.
하지만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세워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주도권은 주민들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중앙정부는 대도시 패키지라고 하는 빅시티 패키지가 있는데요. 거기 안에서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새로 뭐 도로를 짓고 보행자 도로를 짓고 자전거 도로를 짓고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뭐 새로운 신축 주택단지를 건설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법률상 개발자가 동시에 50%의 재정을 공공공간을 개발하는데 부담을 해야 됩니다. 공공공간 개발의 50%를 부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운 신도시 지역에다가 뉴하버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광장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 주변 주택을 짓는 개발자들이 50%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공공간 개발의 50%를 충당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용 부담을 하는 거죠. 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이제 지역에다가 뭐 공원도 짓고 공공 공간을 짓는 것인데요. 이 공공공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향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은 그 개발에 참여하는 대신에 도시와 함께 공공공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됐다고 생각하시는 예, 제가 다시 요약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혹시 더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저는 괜찮고요. 아마 플로어에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일단 같아요. 말매 시장님 혹시 지금 이제 전주 시장님께서 대답이 됐다고 하시니까 혹시 말매 시장님께서 전주 시장님한테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혹시 좀 이런 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코멘트를 하실 부분이 있으면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흥분되고 아주 신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요.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희는 배틀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도시들이 계속해서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또 환경 문제도 있어서요. 또 동시에 공간은 부족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궁금합니다. 전주시장님.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서울을 수차례 방문을 했고 부산도 수차례 가봤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도시에서 재생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까? 특히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동일한 지대에서 뭐 30년, 40년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전혀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도시 재생을 하고 있는지요? 어떤 방식으로요? 사실은 한국은 좀 스웨덴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들은 그러니까 서울, 경기, 서울을 중심으로 한 그 수도권 지역, 부산도 요즘에 인구가 더 줄어들고 있어서 서울의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거의 이제 몰리게 되고 한국 인구가 5천만 정도 되는데 한 달 전쯤에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의 반절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이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고 오히려 다른 작은 도시들은 도시가 소멸될 정도로 굉장히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시 팽창보다는 요즘에 일본에서 콤팩트 시티, 그러니까 도시를 축소하는 경향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전주도 더 이상 이제 도시 팽창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배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많은 분들은 도시가 팽창하는 게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저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도시를 팽창하지 않고 기존에 오래 살다 보니까 주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 지역이 아주 많아서 그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고층 빌딩을 지어서 재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 집 수리라든지 또 그 도시 재생을 통해서 문화 재생을 통해서 하는 게 저에서는 굉장히 당면한 과제로 와 있고 도시 팽창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좀 견딜만 한데
오히려 오랫동안 살던 주거들이 너무 어려워지면서 거기를 재개발하고 싶은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재개발하다 보면 공동체도 깨지고 또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계속 높아지면서 환경의 문제도 생기고 또 좁은 공간이었는데 높은 빌딩이 생기면 차량이 또 많이 진입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억제하고 오히려 주거지 재생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한국에서는 지금 중요한 트렌드고 그렇지만 또 저항하는 세력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들이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좀 여쭤보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도시의 주거 문제가 생기면서 주민들과의 갈등은 아니고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도시를 재개발하는 개발자하고 저희하고 갈등이 있는 겁니다. 개발자들이 주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이 여기가 개발되면 당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큰 건물에 입주를 하게 될 텐데 그 중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부러 말을 안 하지 전략적으로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의 스펙트럼이 다양하죠. 어떤 분들은 아파트에서 어떤 분들은 전원도시에서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의 주거를 제공해야 되는 것은 시의 당연한 의무긴 하지만 주민들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쾌적하기만 하다면 내가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시에서 그 집을 좀 쾌적하게 고쳐준다면 그런 의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개발 욕망을 가진 개발자들이 끼어들면서 이제 더 많은 개발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이 생기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전주시는 그런 이제 그 재개발 정책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시민들께서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마을 전체에 도로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집수리라든지 또 그분들을 대한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주거지 재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랫동안 참가하신 참석자분들에게도 질문의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고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말매 시장님한테 질문도 괜찮고 전주 시장님한테 질문도 부탁드립니다. 예, 말매 시장님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거기에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저는 이해가 좀 안 갔던 게 조선 산업이 사라졌는데 커다란 기간 산업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어떤 사람들 위주의 어떤 정책이 이런 사람들을 오게 하는데 영향이 있었던가 하는 그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에 직장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나 다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원하지만 직장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우리의 갈등의 요인이 돼서 주민들을 설득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가야 되고 급하고 자동차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거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정책이 그 지역의 직장이나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다른 질문도 있어서 다른 질문 같이 받고 그다음에 말매 부시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다른 질문은 사실 말매는 코펜하겐 바로 옆에 있고요. 사실은 올레손 다리가 생기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말매가 코펜하겐의 위성도시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사실은 저는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 코펜하겐하고 말매는 국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 쿠폰을 공통으로 같이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헬싱게리에서 코펜하겐, 말매, 헬싱보리까지 열차, 버스, 트램 쿠폰 하나를 가지고 두 나라가 공동으로 쓰는 걸 제가 2011년에 가서 보고 정말 놀랐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자전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 바로 옆에 있는 코펜하겐은 자전거 수단 분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말면에 실제적으로 자전거 부산 분담률이 코펜하겐을 지금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한 말씀을 앞에 질문하신 분과하고 같이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매 시장님 바로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말매 시장님한테? 그러면 말매 시장님 질문을 대답을 듣고 그다음에 전주 시장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의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매 바로 옆에 한 40km 떨어진 곳에 바로 룬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마 저희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룬드 대학인데요. 1980년대 전에 어떤 룬드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학교를 졸업했다 혹은 산업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 다 룬드에서 대학교를 졸업했죠.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매에서 살면서 학교를 다녔거나, 그러니까 룬드보다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산업 배경을 갖고 있고 또 공부를 했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말매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더 도심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냐고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요. 도시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량을 만든 것이죠. 덴마크와 스웨덴 간에 있어서 코펜하겐과 말메 간에 있어서 교량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래서 4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40분이면 통근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심 지역까지, 도심 중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도심 중심 지역에 대부분의 일자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도심 지역에 갈 수 덴마크 코펜하겐 너무나 쉽게 정급할 수 있고요. 2018년 새로운 터널이 또 생겨났습니다. 철도를 위한 도로가 덴마크하고 독일 간에 또 뚫렸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기차를 타고 말메에서 이제 함버그까지 가죠. 독일. 세 번째로 가장 큰 항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2시간 반 정도만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기업들이 만약에 말매에 위치해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말매에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 말매에 설립하고 함버그 독일 쪽으로 얼마든지 수출하고 그리고 2시간 반이면 다른 곳으로 운송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 지역으로요.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수입할 수도 있고 말매까지도 얼마든지 기껏해야 2시간 반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인프라가 항상 가장 중추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중추 역할도 하고요. 또 새로운 일자리가 사무실에서 생기고 업계 말고 사무실에서,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도 좀 더 저렴한 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웨덴보다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전략은 뭐냐면요. 스웨덴에 보면은 스웨덴의 주요 정책은 이제 기업들이 이주를 원한다. 임금을 싼 곳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죠. 근데 저희가 깨달은 것은 기업은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사실 값싼 노동력을 위해서 언제든지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정책은 새로운 기업들을, 그러니까 창업 기업들을 육성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값싼 노동력을 찾아다니는 기업들이 아니라요. 새로운 창업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업 기업들을 위한 노동력은요, 학력이 좋아야 됩니다. 교육 수준이 좋아야 되죠. 한국도 아마 비슷한 전략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 수준이 매우 우수하고 한국의 교육 제도가 매우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은 굉장히 교육을 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한국의 성공 비결이고 전 세계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다른 나라들은 한국보다 물론 앞으로 선박 건조를 더 저렴하게 이제 해낼 수 있을 겁니다. 혹은 다른 나라들이 이제 한국의 자동차를 더 저렴한 가격에 제조해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제도가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전 세계 지금 기업들 보면 특히 이제 한국의 대형 하이테크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국하고 생각하면은 하이테크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기술로 무장한 하이테크 대기업들인데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큰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서로 산업단지를 모아가지고 서로 집단으로 같이 있으면서 다른 기업들이랑 같이 협력하고 서로 노하우와 노동력을 공유하고 또한 교육을 공유하는 그러한 단지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케아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요. 이케아의 본사가 스웨덴 안에 있죠. 그런데 이 본사에서 전 세계 많은 인재들을 초빙을 하고 또한 교육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교육 훈련을 전담하는 부서가 말메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사는 물론 스웨덴에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대형 공항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코펜하겐 공항까지 말메에서 보면은 기차를 타면은 20분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메가 큰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좀 다른 전략으로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리고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기존의 80년대 그 이전에 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전략이죠. 제가 답을 못한 게 질문이 있었나요? 네요. 사실 지금 말메는 스톡홀름이랑 지금 연결이 돼 있고 또 교통권을 동시에 배포하는 중 그렇게 협력적인 어떤 체제를 통해서 교통 체제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사실 다른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하고 하나는 코펜하겐이 자전거 수단 분담률이 높은데 말메를 그리고 또 하나는 코펜하겐의 경우 자전거 수송 분담률이 말메보다 더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역사적인 이유가 좀 있다고 하겠는데요. 말메가 사실 1656년도까지는 덴마크 소속이었습니다. 덴마크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덴마크에 대해서 저희는 가깝고 친밀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철도 같은 경우에는 코펜하겐이랑 같이 공동 개발이 되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가 이제 말메가 스칸디나비아 반대인데요. 스칸디나비아도 같이 공동으로 출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폰을 가지고 두 다른 나라의 교통 시스템을 굉장히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45년이 되면요. 지금 인구 증가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새로운 지하철을 또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메트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코펜하겐은 이미 지하철이 있는데요. 이 터널을 통해서 말메로 이 지하철이 연장이 되어서 연결이 되어서 말메까지 지하철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슬라이드는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좀 2045년이기 때문에 좀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미래에는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현재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규칙을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철도와 관련해서요. 예, 그래서 곧 보면은 유럽 전역을 저희가 철도로 다 다니면서 하나의 쿠폰으로 다닐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전 세계를 지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똑같은 언어와 모든 공항에서 똑같은 규제와 똑같은 기준이 적용이 되고 있죠.
항공업에서는 그런데 철도, 열차에서는 이게 그동안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에서 이것을 이 통일화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펜하겐 같은 경우가 저희에게는 상당히 모범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을 내놓을 때도 특히 자전거와 관련된 교통정책을 내놓을 때 코펜하겐이 달성한 것을 우리도 달성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요. 자전거 이용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큽니다. 45%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무려 45%에 달합니다. 사실 50년대, 60년대에 이미 그때 덴마크 정부에서는 자동차의 금액을 아주 높게 책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45%의 고율 텍스를 부과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선택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지금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증세를 통해서 이것을 달성하기보다는 자동차세를 높이서 달성하기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말매에 들어오면 20분이면 오는데 자동차를 타고 오면 30분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전거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자전거 사용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 내에서의 단거리 주행은요. 자동차보다는 자전거가 낫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받고 이 세션을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주시장님한테 질문이 있었는데요. 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상으로 보았던 그 모레네 교수님께서 15분 도시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것, 또 그리고 프랑스 이달고 시장님의 그 정책, 그리고 말메시 조금 전에 부시장님의 그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 생태 도시의 핵심은 사실은 보행과 자전거, 또 교통 약자에 대한 뭐 대중교통이랄지 이런 정책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도 이런 속도보다는 이렇게 속도를 제한하고 생태도시로 가는 이런 부분에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시는지 하고, 또 보행이랄지 아니면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포인트나 혜택, 그걸 통한 자동차 위주의 정책에서 생태교통 위주의 정책으로 바꿀 의향이 어떤 부분에서 시장님의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전주는 전주 시민들이 일하고 또 활동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전주를 둘러싼 완주, 김제, 익산, 군산, 임실, 진안 많은 분들이 함께 진입해서 함께 활동하는 공간이어서 사실은 상징성으로 보면 또 정책의 상징성으로나 또 실제 일을 하는 업무 비중으로 보나 전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고 전라북도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15분 도시 정도까지의 담대한 계획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어쨌든 지금 걷고 싶은 도시과도 만들고 자전거 정책과도 만들고 생태 중심 도시로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방금 들으신 대로 도시의 구조를 바꿀 만한 그 지점까지는 저희가 아직 못한 게 사실이고,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시나 많은 분들에게 또 많은 영감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많은 또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지만 걷고 싶은 도시, 또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교통약자가 존중받는 그런 도시로 가는 것은 지향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방법과 속도에서 저희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런 방법과 속도를 잘 채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더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나중에 전주시장님, 전주시 측으로나 아니면 저희 한이유 기후행동 사업팀으로 말매시장님한테 질문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전달해서 답변을 듣고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3개 도시의 발표를 들었는데 지금 말매시장님께서 간단한 코멘트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매시장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들이 있는데요. 5살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한국이 제2의 고향입니다. 근데 아들한테 제가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유치원에 갈 때 얘기했는데 원래 내년에 한국에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캔디인데요. 그 어느 것보다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이 책 딱 한 봉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저희 아들한테 누가 좀 친절을 보여주셔서 이거 한 봉 보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이걸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한국 가서 사주겠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갑니다. 그래서 제 5살 아들을 좀 한 봉 사주시면 매우 행복해할 것 같습니다. 입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정말 대단한 인연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말랑카우는 저희 사업팀에서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박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세계 도시의 이제 발표를 다 들었는데요. 정말 저탄소 친환경 교통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다운 도시, 그다음에 행복한 삶을 만드는 어떤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션이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참가해준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참석해주신 우리 말매 부시장님, 그리고 우리 전주 시장님, 모두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리면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Andreas. Thank you very much for taking your time. I'll send you the package for 말랑카우. 저도 말랑카우 좋아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2시부터 늦은 시간까지, 마지막 세션 특히 너무 열띤 토론, 더 열띠게 토론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Sunday 어젯밤 기억은